자, 한 발은 뭐 그냥 큰 시장을 정립해보는 필요. 한번 그냥 듣고 그렇구나라는 정도만 가볍게 가벼운 건 아닌데 자 가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리스크 요인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가 한미의 금리 격차. 현재는 금리 격차가 미국 기준금리가 5.25, 우리나라가 3.5%. 그러면 빼면은 1.75죠. 근데 견디고 있어요. 크게 흔들리지도 않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것도 많지는 않고 왜? 왜냐하면 사실 그 금리 격차보다는 당국이 제일 우려하는 거는 환율이죠.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때 환전을 하고 그때 이제 달러를 매입하면 환율이 오릅니다. 환율이 오르면은 우리는 이제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해 와야 되는데 비싸게 수입 물가가 올라가죠.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국내 물가도 올라가고 또 국내는 비자발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비자발적 금리 상승은 또 부동산에 타격을 주고 이게 연결고리가 쭉 있어서 외국인들 못 빠져나가게 잡고 있는 거죠. 발목을 어떻게 스왑, 달러의 N 스왑이란 뭐 엔화 스왑이나 달러 스왑 같은 달러 들여갖고 여기다 막 이렇게 쏟아 부어요. 근데 개입을 하는 거죠. 뭐 잘 이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이게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면은 미국은 지금 한 2번 정도 금리를 더 올린다고 하죠. 어떤 이유건 인플레이션이건 고용지표의 과열이건 그러면 미국 금리가 5.75 정도 되겠죠. 그럼 우리나라가 3.50이니까 격차는 2.25까지 벌어질 수 있어요. 2.25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금리 격차입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나타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외국인들이 과연 안 나갈까? 이게 이제 걱정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도 동반해서 금리를 올릴 수 있느냐? 못 올리죠. 네, 못 올려요. 지금은 금리 올리면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고 올리는 걸 원하는 사람도 없고. 자, 그리고 이게 첫 번째 리스크 요인이고 두 번째는 그 반도체 핵심 광물인데 앞서도 말씀드린 광물, 뭐 히토류 얘기했지만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지금 2차 전지 핵심 광물도 사실 중국 의존도는 보도가 뭐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략 80%? 그러면 이제 그걸 가공해서 2차 전지 만들기 때문에 2차 전지 과연 타격이 없을까? 이런 우려도 시장에서는 있는 거죠. 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자, 그리고 한 번 또 있는 게 요 좀 전에 나왔던 이제 뉴스인데 무디스가 샌프란시스코의 신용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했습니다.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고 오늘 새벽에 나온 겁니다. 샌프란시스코라는 시는 이 IT의 본산지예요. 미국에서는 중심지. 근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펼쳐지면서 대부분 재택근무로 돌아갔죠. 집에서 일해라. 그러니까 이 시내 중심가에 상업용 건물이 비어 있다가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다시 나와라 했는데 안 나갑니다. 그게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이 서서히 이제 부각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의 신용 등급을 좀 강등했는데 이게 어떤 여파로 갈지는 저도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미국 내에서도 상업용 부동산은 사실 주택용 거주 부동산보다는 그 포지셔닝이 작기 때문에 제한적이다라고 하는데 모르죠. 네.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지금 부동산발 리스크가 어제 아까 김영민 매니저 얘기했지만 아시아 시장이 우당탕탕거렸던 게 이제 골드만삭스의 그 리포트, 그래서 홍콩 항생지수가 뭐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일본 니케이를 끌고 내려가고 코스피가 같이 덩달아 끌고 내려가고 그러면서 나왔던 게 언급하기는 싫지만 팩트이기 때문에 나오는 MG 새마을금고죠. 이 MG 새마을금고는 구조가 좀 독특해서 지금 정부는 제한일 거라고 막고 있어요. 네, 잘 막고 있죠. 근데 막는 방법이 좀 이상해요. 해법은 이자 면제잖아요. 연체에도 이자 깎아주는데, 좋네요. 이게 좋은 세상이에요. 그죠? 네, 이자를 안 내도 되니까. 그러면 이게 모럴 해저드가 분명히 문제가 되고 다른 금융 이자 대출에 대해서도 조금 걱정이 되죠. 자, 제가 뭐 얘기할 건 아니니까. 거기 이제 뭐 어제 GS건설 이슈가 검단의 아파트네. 갑자기 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채권 시장이 사실 우리 레고랜드발 채권 시장 소란을 기억하실 텐데 ABCP 같은 것들 어제 채권 가격이 우당탕탕 거렸는데 새마을금고 쪽에서 나온 것 같아요. 채권이. 자체적으로 포지셔닝을 푼 건지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그 소유자들이 푼 건지 소유자들이 풀었겠죠. 그러니까 채권을 던지면은 채권 가격이 내려가고 시장 금리가 또 올라가고
예, 좀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스크는 자,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인데 이게 간간히 등장하는 뉴스인데 오늘 아침에 또 보니까 우크라이나 감독 관청장 이 관직이 좀 어려운데 핵 감독 관청장 우크라이나에 자포리자 상황 매우 심각하다. 원자로가 위험하다. 러시아가 거기에다 뭘 올려놓은 것 같은데 폭발물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외신에서는 제2의 체르노빌 우려. 그들이 표현한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부각시키면은 악재는 사실 연달아서 막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심리를 위축시키죠. 자, 이게 알고는 있고 네. 저렇게 안 되길 바라고 그리고 또 인지하고 있으면 실제 일어나지 않긴 하는데 자, 요렇게까지만. 네. 제가 너무 막. 요런 아주 심도 있고 어려운 이 한 발의 주제를 어떻게 종목으로 풀어야 될지 참 난감한데요. 어쨌든 답을 찾아오긴 했는데 네. 저도 이제 좀 오늘 지금 제기해 주신 이슈에 대한 거 하나씩 코멘트를 조금 해보면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장이 좋을 때는 이런 이제 악재성 요인들이 어쨌든 덮이죠. 네, 그냥 묻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장이 빠지니까 하나하나 막 이게 이제 막 불거져 나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빠졌다, 저것 때문에 빠졌다, 막 이제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수면 위로 다시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건데 첫 번째 일단 어제 우리 이제 시장에 가장 조금 뜨거운 이슈가 이제 핵심 광물 자원, 중국이 이거 뭐 게르마늄 뭐 이런 것들 이제 수출 제한 조치한다 그러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배터리 쪽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중국 의존도가 워낙 지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이제 정부에서 또 화들짝 놀라가지고 긴급 점검회의하고 막 그랬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공급망 관련 충격을 우리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좀 겪어봤기 때문에 이게 이제 트라우마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장이 이제 투자 심리 좀 위축되는 요소로 작용을 하면서 어제 특히나 반도체 업종이 좀 과도하게 좀 많이 빠졌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그건 답은 이제 좀 심리적인 요인이 분명히 좀 있었고 다만 우리가 이제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이제 중국하고 전면적으로 이제 무역 전쟁을 할 때도 이 히토류 뭐 규제, 수출 통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이제 중국도 이게 이제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이 전면적으로 이제 히토류 수출 통제한다 그러면 이거 진짜 전쟁하자는 거기 때문에 네. 마지막 이제 협상의 카드까지 이제 내놓는 거라서 사실상 이거는 최후의 보루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또 이런 이제 노이즈들을 좀 만들면서 이제 카운터 펀치 날리는 거라고 제가 해석을 좀 해드렸었잖아요. 지금 또 자네열은 재무장관이 이제 중국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뭐 소위 말해서 이제 가서 그냥 뭐 속된 말로 깽판 치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네. 뭐라도 이제 뭐 결과물을 좀 만들려고 간 거고 미국 행정부 지금 수반들 지금 원톱 투톱 국무장관하고 재무장관이 다 중국 갔기 때문에 그럼 중국에 이제 뭐 외교장관 포함해서 국무총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미국 방문 일정이 생길 거고 그러면 내년에 이제 미국 선거 전에 그 미중 정상회담 뭐 이런 얘기들까지 저는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건 좀 정치적인 이슈로 접근을 해야 된다. 너무 이제 좀 경제적으로 이걸 좀 부정적인 해석을 좀 할 필요는 아직까지는 좀 없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들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진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앵커님도 이제 자주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PF 중국 쪽이 지금 저는 이제 이 정치국 회의에서 이번에 대규모 부양책 발표를 못 하는 게 부동산 부실이 지금 잠재적으로 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지방정부 지금 재정도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가 좀 있다라는 소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PF 부실, 이 부동산발 부실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좀 우려는 좀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오히려 이제 전세 대란을 포함해가지고 사실 이제 아파트나 이런 쪽에 이제 조금 문제가 좀 있고 미국은 이제 상업용 부동산. 오히려 우리나라는 지금 충무로 일대에 지금 여러분들도 뭐 보도 들어보시다 알겠지만 충무로나 종로 일대에 지금 오피스들은 공실이 다 없어졌어요 지금. 그래요? 요즘에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막 또 그 리오프닝 효과가 이제 본격화되다 보니까 중국 이쪽에 지금 뭐 오피스텔은 지금 싹 다 그냥 그 월세 임대가 다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미국하고는 또 조금 결이 다르긴 한데 미국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IT 기업들이 이제 대규모로 다 그 재택근무를 하다가 다시 나오라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이 재택근무의 꿀맛을 이제 아시게 된 거거든요. 안 나간다 이러니까 이제 그냥 일주일은 나가고 일주일은 쉬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 분명히 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잠재적인 부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고용 지표가 너무 좋다 이것만 믿고 계속 금리를 올리기에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해요. 은행들 얼마 전에 뭐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는데 다행히 이제 뭐 결과는 좀 좋았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미국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좋아서 또 금리 올린다. 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황들이 지금 막 채권 시장 얘기도 뒤죽박죽이라고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 실물 경제 흐름들도 지금 되게 뒤죽박죽인 상황이어서 연준의 입장에서도 사실 금리를 올릴까 말까 고민이 정말 많이 될 거예요. 어제 이제 발표된 의사록도 보면 동결 그다음에 금리 인상 주장했던 의견들이 좀 팽팽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7월 달에는 지금 CME 패드워치에서
25bp 정도 금리 올릴 거다라는 확률이 이제 오늘 밤에 92%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라고 보면 이 금리 격차에 대한 문제, 사실 이거는 좀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일이데 2.25% 사실 상상이 안 되는 이제 금리 격차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찌 보면 이게 이제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캐리 트레이드 자금들, 달러 캐리, 엔 캐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걸 이제 기대했었지만 이제 그런 자금들이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잠재적인 요소가 위험 요소가 분명히 이제 시장에 조금 존재한다. 그러면 이런 복잡한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으로 로봇이 떠오르더라고요. 모든 어떤 산업의 이런 어떤 복잡하게 꼬여 있는 부분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이런 것들 좀 선도하는 산업으로 우리나라는 또 제조업 기반이다 보니까 로봇 혁명, 로봇 산업이 좀 중요하다. 특히 네. 어저께 경기한 삼성 이제 사장이 최근에 이제 천안 아산 이쪽 캠퍼스에 가가지고 막 이제 직원들 대상으로 브리핑한 내용들이 이제 막 보도가 됐는데 HBM 관련된 이슈들도 있었고 제가 이제 하나 좀 내부적으로 조금 이제 여기서 저기서 이제 좀 흘러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경기현 사장이 이번 달에 다시 한번 미국 가가지고 테슬라 앨런 머스크 만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결국 이제 옵티머스 포함해가지고 로봇 산업에 대한 거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공장에 대한 어떤 전면적인 무인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추진을 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결국 이런 실물 경제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요소들을 앞으로 이제 이런 로봇 산업의 혁명으로 이제 좀 효율성을 좀 개선을 좀 시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제조업 기반의 어떤 제2의 제3의 어떤 혁명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또 최근에 또 시장에서 워낙 로봇주들이 이제 많이 좀 소외됐었기 때문에 제가 뭐 주절주절 지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론은 요런 이제 악재성 이슈를 뚫고 낙폭 가대 구간에서 한번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업종으로 로봇 업종 종목을 보시면 뭐 T 로보틱스라든지 네. 아니면 SP 시스템즈라든지 뉴로메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오늘 좀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아이디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뭐 틈새는 또 무엇이 이슈가 되고 어떻게 그 쏠릴지는 모르겠지만 네. 로봇. 네. 그러니까 매크로 필요 없이 로봇. 네. 로봇을 이길 수 있다. 네. 좋은 얘기입니다. 네. 어제 이제 사실 반도체는 아니고 어제 한 발은 우리 XR 디바이스 얘기하면서 넥스트를 했잖아요. 네. 주가 고꾸라졌는데 6%인가. 스코넥은 11% 급락. 그 나온 뉴스가 이 뉴스의 그 해석의 오류라고 해야 될까요? 삼성전자가 XR 헤드셋 개발을 연기한다. 전면 재검토 이렇게 모웨치에서 타이틀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와라락 무너졌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삼성전자는 애플의 비전 프로를 봤죠. 화들짝 놀란 거예요. 야 이거 하반기에 대충 내놨다가는 우리는 씹힌다. 그렇죠. 다시 개발을 하자. 그러니까 오히려 고도화. 맞습니다. 이게 드랍이 아니라 어드밴스드를 강조한 건데 기사 타이틀만 보면은 그냥 드랍. 안 하겠다. 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뭐 해석을 이렇게 할까? 그냥 뭐 안쓰러워서. 근데 주가는 뭐 밀리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어제는 사실 뭐 그런 뉴스가 있었고 안 빠진 종목이 없어요. 어제 다 뭐 5% 10%씩 다 급락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네. 그렇게 핑계만 시장의 영향이 좀 컸다. 하여튼 미래 이게 기념이죠, 그죠? 뭐 지금이야 매크로가 어찌 됐든 간에 미래의 그 지향되는 귀결점이 있잖아요. 네. 산업이 어떻게 가고 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네. 그래서 로봇 네. 오히려 이렇게 주셨고 이호근 매니저는 네, 저도 이제 김영 매니저한테 이제 똑같은데 이렇게 이제 뭐 부동산 뭐 그다음에 뭐 미국하고 중국 간의 갈등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다사다난할 때는 결국 이제 미래 쪽으로 이제 귀결이 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뭐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쪽에서 이제 종목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은 먼저 시황을 간단하게 한번 이 차트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이제 4월 달에 미국이 이제 지방은행들이 좀 그때 막 뱅크런 나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밸리 예, 뱅크발. 그때 이제 연준이 돈을 그 뱅크런을 막기 위해서 좀 많이 풀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5월 달, 6월 달 두 달 동안 이제 랠리가 왔는데 최근에 이제 뭐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도 잘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또 다시 돈을 좀 쪼이나 봐요. 그래서 보니까 이 앞전처럼 뭐 상승세로 가긴 조금 어려운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금리도 2번 올린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시장에 기대서 올라가는 종목 시대 이런 거는 조금 어렵다. 그러면 이제는 아까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미래 비전을 갖고 이제 귀결되는 이러한 종목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의지하기보다는 이제 각자 도생 뭐 그래서 스스로 이제 가는 이런 종목 중심으로 각계 전투. 예, 각계 전투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흐름으로 이제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이제 미국이 이제 기술을 중국에 이제 규제를 하니까 중국은 또 강물로서 또 맞대응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막 이 강물이나 뭐 이런 하여튼 이런 거를 좀 피해서 그래도 좀 갈 수 있는 종목이 없을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현대 오토에버. 현대오토에버. 소프트웨어 쪽이니까 어제 성우 하이텍으로 한번 실수니까 오늘 2연 타석? 아니 그냥 뭐 요 종목은 뭐좀 장기적으로 좀 꺼져라, 김영민. 타도 김영민 하면서. 예. 근데 사실 어제 제가 낮에도 예. 네. 이건 매니저님이 며칠 전에 또 현대오토웨버 한번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딱 저도 이제 어제 낮에 현대오토웨버 보니까 네. 부품주들이 너무 강하게 가길래 네. 오히려 어제는 현대오토웨버 제가 네. 낮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거든요. 아. 그래서 여러 오늘 다시 방송에 한번 나올 수 있는 네. 코너. 제가 숟가락을 한번 얹었어요. 네. 자, 그래서 네. 오늘은 또 네. 틈새를 조금 그래도 예, 아무래도 이제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현대오토에버. 예, 앞으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이제 디지털 신사업, 특히 이제 현대차 그룹이 미래의 비전으로 자동차도 이제 소프트웨어다. 뭐 지금 뭐 테슬라가 요즘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이제 전기차도 있겠지만 앞으로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뭐 소프트웨어 좀 강점을 갖고 있다. 이제 그러니까 자동차도 결국 이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현대오토에버의 가장 큰 강점은 아까 이제 우리가 강물 얘기도 했지만 이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기업들의 이제 수익에 상당히 부담을 주거든요. 근데 현대오토에버처럼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하면 결국 뭐 이런 부담이 없다. 그래서 이 어느 정도 수익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 점이 또 강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가 불확실하지만 어쨌든 이제 전기차는 나가야 되는 방향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 갈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지금 미국의 조지아 공장 때문에 뭐 스마트 팩토리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신사업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펼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지금 이제 상당히 좀 실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가 지금 2024년, 2025년을 SDV의 전환의 원년으로 지금 삼고 있어서 아마 이제 지금부터 내년 뭐 이렇게 후년 이렇게 좀 실적이 상승세를 타지 않을까. 그러면 주가도 상승세를 타겠죠. 그래서 요런 시대에는 요런 종목이 좋겠다. 현대오토에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네. 사실 뭐 거창한 매크로를 짧은 시간 안에 다 점검하고 진단하고 전망까지 한다는 거는 좀 뭐 힘들죠. 네. 그냥 알고만 있자 정도로 열거만 해놨으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오히려 오늘 악재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호재가 이제 뭐 우리 경상수지 아까 자막에도 나갔습니다만 19억 달러 흑자. 상품 수지도 흑자 궤도에 진입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5월달 경상 수지 뭐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나오겠습니다만 삼성전자의 실적이 또 선방을 한다는 좀 이따 이제 나오겠죠. 네. 나올 쯤 됐는데 그런 것들이 시장을 좀 방어할 수 있는 기전이 된다면은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죠. 뭐. 네. 그죠? 네.